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용도지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건 복합용도지구죠. 복합용도지구, 이게 좀 양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뒤로 좀 뺐습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어떤 특정 지역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좀 더 밀도 있는 개발을 이용을 하겠다, 그런 지역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를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안에 도로가 막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막 있는데 여기에는 기차역이 있어요. 또 여기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교통수단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교통결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지역은 다른 데보다 좀 더 밀도 있는 개발을 해야겠죠. 이런 밀도 있는 개발을 하려면요, 용도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이 상향되면서 좀 더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을 종상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상향. 이게 종상향을 하면 좋은데, 종상향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밀도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져요. 전기, 수도, 하수도부터 해서 도로까지 굉장히 사용량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상향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 지역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복합용도지구예요. 자, 복합용도지구는요,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지역의 일부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지, 이거를 이만큼 지정했다 그러면 전체를 용도 상향을 한 것과 진배 없죠.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3분의 1 이내로 지정합니다. 이 전체 용도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정 대상이 어디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정 대상은, 자, 상업지역은 이미 충분히 밀도가 있죠. 그리고 준자 붙는 거 뭐가 있죠? 준주거지역 있고 준공업지역 있어요. 이미 밀도가 충분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용자 붙는 거 뭐가 있죠? 주거 전용지역이 있었죠.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나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어요. 양호해야 돼요. 양호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복합용도 지구로 해서 밀도를 높여버리면 그 지역은 더 이상 양호한 주거 환경이 아니겠죠. 또 공업지역이 있어요. 전용 공업지역. 어떤 데였죠? 공해성 공업이 있는 지역이에요. 중화공업이 들어서는 지역. 그런 지역을 밀도 있게 개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면 시름시름 앓겠죠. 병에 걸릴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미 밀도가 높은 곳과 전용지역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지정 대상은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계획관리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뭐가 좋아요? 자, 밀도 있는 개발을 한다 그랬는데 일반 주거지역은요, 준주거지역에 가깝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일반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 가깝게 개발할 수 있고요. 계획관리는
2종 근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보겠다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그 다음에 관람장, 그 다음 공장, 그 다음 동식물 관련 시설, 그 다음 장례 시설이에요. 자, 어떤 느낌 들어요? 장례, 동식물 관련 시설, 공장, 뭐 안마, 위험물 이런 것들은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렇게 적절한 용도라고 보이진 않죠. 다만 이 관람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험에 지문으로 나온다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따라서 안 되는 것 중에서 관람장 다 이렇게 사람 좀 뭔가 깨름직한 것들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이 관람장만 기억을 해주시면 그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인데 중공업지역으로 해준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유자 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 안 돼요. 자, 여기서 역시 좀 아리까리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노유자 시설하고 아파트예요. 이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이종근생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종근생 안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종근생인데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뭐 제과점, 그 다음에 다이소 같은 거 있죠? 판매점, 그 다음에 숙박시설, 유원지 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예. 복합 용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짧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별표 한 2개 정도? 3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제한들이 있었어요. 지구, 또 용도 지역. 여기에 들어가는 규제들, 행위 제한들을 배제하는 게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뭐가 배제할 수 있나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는 이런 규제들을 배제할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건 기반 시설 있죠? 도로, 공공이용시설, 수도, 뭐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은 이런 규제들을 배제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공법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혜택이 많은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리모델링은 되게 권장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리모델링 편에 가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리모델링이 경관지구나 또는 고도지구에 있다면 높이나 규모 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혜택을 주는 거죠. 이 정도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지구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용계, 기도, 지입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용도, 지역 배웠고요. 용도, 지구 배웠으면 그 다음은요 용도, 구역을 배워야죠.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은 계도, 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자, 구역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있는데 성격이 달라서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목적으로 할까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 도시가 있는데요. 주변 지역이 지금 서울 지역 같으면 개발 제한구역으로 둘러쳐져 있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 서울시는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지금 어딘가에 더 이상 확장 못하고 이 개발 제한구역을 벗어난 한 20km에서 30km 이내에다가 신도시를 짓죠. 그 사이에 못 짓는 이유는 개발 제한구역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없다면 도시가 이게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방, 군사적 목적으로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산속 어딘가에 어떤 기지들이 있어요. 비밀기지 같은 거. 그런 경우에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민간이 출입하지 못하게 또 개발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무질서한 시가화 얼핏 보면 비슷한 내용 같아요.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한 목적이 분명해요.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B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는요, 이게 도시와 도시가 근접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달라붙게 돼 있어요. 점점 이렇게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젠간 붙겠죠. 이걸 도시의 연담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붙게 되면 도시의 모양이 기다랗게 됩니다. 토지의 이용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죠. 따라서 이 지역을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도시가 더 이상 이쪽으로 커지지 못하니까 이렇게 커지겠죠. 풍선처럼요. 이렇게 커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런 모양을 갖겠죠. 그래서 아까보다 더 좀 도시 모양이 보기 좋고 또 효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물고기 보호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정권자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이 지역을,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방권자는 특광특시군이었어요. 근데 결정권자는 개발제한구역이면 국장이었죠. 중요하니까 빨간 펜으로 쓸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거는 원래 원칙대로 시, 도, 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대도시 시장이 빠져요. 자, 시, 도,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거는 해장이 합니다.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 이 결정권자가 중요했죠. 용도구역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거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지구단위 계획이었어요. 지구단위 계획에 입안과 결정은 특권, 특특, 시군이 다 할 수 있었어요. 자, 시군이 입안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것과 지구단위 계획, 이거는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 구역도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행위 제한이 필요하겠죠. 여기 설명 부분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위 제한이 필요해요. 근데 행위 제한을 국토계획법에서 지정하지 않고요. 개별법, 다른 법률에서 지정하게 돼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대특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공식적인 약칭은 아니에요. 자, 개특법으로 행위 제한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이 있어요. 공원 녹지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행위 제한을 결정하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행위 제한을 결정합니다. 자, 결정하는데요. 5년에서 20년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길죠. 특징이 뭐냐면 미니멈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20년 이내로 한다 그래요. 자, 20년 이내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다음 날 10년이 지난 다음 날 실효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맞나요? 초과할 수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1년이나 2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경우는 틀린 겁니다. 미니멈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네. 자, 용도구역 개도시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개도시수는요, 행위 제한을 좀 강하게 강화시키는 방향이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뭐냐? 자, 입지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장소를 말합니다. 어떤 장소에 행위 제한, 즉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규제 완화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복합적인 그 토지 이용을 증진해서요. 정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비를 활성화한다. 뭔 얘기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건물을 부시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요,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정비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을 좀 더 이렇게 크게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어때요? 서로 하고 싶어 안달이 나겠죠? 그런 겁니다. 지역 거점 육성은요, 어떤 지역 거점이다 그러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지역을 육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육성해서 그 상권도 발전시키고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자, 그러면 요게 목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디에다 지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다 지정하냐면, 이거 배달달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적어 준 거를 필기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자, 도심이나 부도심, 그리고 생활권, 중심지역이에요. 자, 도심이나 부도심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 주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도심이 어디고 부도심이 어디라고 지정을 해놓는데요. 그냥 우리 생산하기에 강남역 이런 데 있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활권 중심이다. 이게 뭔 얘기냐? 생활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쓰고 자고 놀고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지역에 살면서 일도 하고 잠도 자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도 하지만 버스 타고 멀리도 가죠. 이런 경우 제외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그 지역을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중심지역이면 대부분 상업지역들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 다음에 거점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거점지역에 수행시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터미널 같은, 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도 되고요. 그 수행시설 주변에 정비를 막 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정비가 필요한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교통결절지. 자, 교통결절지는 뭐라 그랬죠? 결절지라는 건 마디입니다. 마디예요. 서로 다른 교통수단이 3개 이상 모이면 교통결절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교통결절지 1km 이내래요. 이렇게까지 기피할 필요는 없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교통결절지, 지하철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 기차역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원으로 그었을 때 이 지름이 1km 이내야 된대요. 그럼 이쯤 지정하겠다 이 얘기겠죠. 그 다음 정비구역, 정비구역 내 주거나 공업지역을 얘기합니다. 상업지역은 아니죠. 이미 밀도가 높을 테니까요. 그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요. 도시재생 활성화는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요. 하나는 도시경제 기반형이라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근린 재생형이라고 있습니다. 근린 재생형은요,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시경제 기반형은요, 특정 지역에 국가적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겁니다. 자, 어느 지역에 항만이나 공항 같은 거를 건설했어요. 그럼 지역의 성격과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죠. 대규모 사업을 얘기합니다. 얘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대략 물어볼 것은 한 이 정도가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겁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좋냐?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면 효과가 건축법의 특별 건축구역으로 간주해줍니다. 건축구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건축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건 모든 행위 제한이 똑같다 그러면 모든 건물들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정 지역에서 그 규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지으려고 할 테니까 똑같은 건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도시 환경은 굉장히 무미건조한 그런 도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게 멋있는 건물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의 규제를 받아서는 이건 절대 못 짓죠. 그래서 이런 걸 짓고 싶어 한다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뒤에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건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거는 주택법에 가면 또 좀 배우게 되실 건데요. 거기에서 주택의 배치나 그 다음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그 다음 부설주차장 그 다음 미술작품 건물 앞에 가면 여기 여러가지 미술작품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건 법으로서 그렇게 해놓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건축주가 어떤 예술에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줌으로 해서 좀 더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나의 그 이익을 주는 겁니다. 부대 복리시설도 그래요.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도로나 관리소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다면 유치원 용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준다는 건 일부 축소하거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테니까 하고 싶어 하겠죠.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요만큼 지을 수 있는 땅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이만큼 지을 수 있게 했다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 또는 이용을 하겠죠. 이렇게 이용함에 따라서 뭐가 좋아지죠? 이 사람의 토지의 지가가 상승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겠죠. 근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도 있게 몰려듦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져요. 도로도 부족해지고요. 공공이용시설도 부족해지겠죠. 자, 이 부족한 거를 도로도 키워야 되고 공공이용시설도 더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럼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 이 토지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의 정도는요, 지가 상승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소리죠. 그런 제약이 있다.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해서 용도구역이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요, 걸치는 대지입니다. 걸치는 대지. 도대체 뭐 말이냐? 하나의 필지가 있어요.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용도지역이 이게 주거지역이면 딱 괜찮은데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용도지역이 걸쳤죠. 하나의 대지에 용도지역이 걸쳤을 때 이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원칙은요. 자, 작은 부분이 지금은 한 절반 정도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이 작은 부분이 만약에 띠 모양의 상업지역에 걸쳐 있다면 660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 상업지역은요, 보통 도로를 따라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이 돼요. 이게 상업지역입니다. 또 뭐 보통 이렇게 지정되기도 하죠. 어때요? 좀 띠 모양 같습니까? 이런 걸 띠 모양의 상업지역이라고 해요.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띠 모양의 상업지역에 걸쳤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걸치면 660 이하라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여기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겠죠. 용적률은 가중평균한대요. 건폐율, 용적률 외에도 여러가지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나머지 행위 제한은 큰 곳을 따라갑니다. 큰 곳을 따라가요. 이게 원칙입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역이 있는데 딱 걸쳤네요. 여기가 300이에요. 전체 대지의 면적은 10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300이면 여기는 몇이에요? 700이겠죠? 용도지역은 얘는 주거지역이고요. 얘는 상업지역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용적률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용적률이 주거지역은 100%라고 가정을 하고요. 상업지역은 50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300 곱하기 100%죠. 그래서 300만큼 연면적이 가진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여기는 500이죠. 7, 5, 35, 3500입니다. 3500의 연면적을 가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가중평균 한다고 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연면적은 이걸 더했으니까 3800이 될 거고요. 여기에 토지는 1000이잖아요. 1000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380%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걸치는 대지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얘가 330 또는 660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각각이에요. 각각 정하는 겁니다. 각각의 행위 제한을 받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용도지구가 걸쳤을 때예요. 고도지구입니다.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고도지구가 이렇게 걸친 겁니다. 이것이 고도지구예요. 이렇게 걸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걸쳤다면 이 걸친 대지 플러스 이 건물까지 고도지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하나 짓겠다 하면 여기에 고도지구에 걸치지 않았더라도 얘도 고도지구에 영향을 받겠죠. 고도지구는 건물과 대지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가 시험에 잘 나와요. 방화지구는요, 대지에 건물이 있어요. 방화지구가 걸쳤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과 여기 이 부분까지만 방화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방화벽 등으로 구획을 한 거예요. 방화벽을 설치해서 구획을 했다면 그때는 이 부분은 방화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녹지지구입니다. 녹지지구.
녹지 지역이요. 죄송합니다.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녹지 지역이 걸쳤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각각이에요. 각각 자기 행위 규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는 아까 얘기했던 330 이하 띠 모양의 상업지역을 걸쳤다면 660 이하는 예외가 될 거예요. 예외라면 다시 원칙 따라 가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고도지구나 방화지구가 걸쳐 있다면 녹지지역에 각각 한다는 그것보다 더 우선하게 된다는 거, 그것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